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시댁과 큰 다툼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처신을 잘못한 거라고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이 일로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했답니다. 제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 썰만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서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세요. 남편과 저는 같은 가동기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있는 의대를 함께 다녔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공과 1학년이 시작되어 제게 여러 고민이 생겼을 때도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친구였죠. 사실 본과에 들어가면 해부학 수업이 있는데 첫 수업이 끝나고 제가 일주일을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했거든요. 난생 처음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저에겐 다른 진로로 고민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면서 저를 위로했지만 한 학기가 지나도록 익숙해지기는커녕 오히려 해부학 수업만 있으면은 온몸을 덜덜 떨고 악몽까지 꾸었답니다. 지수야,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네가 지는 게 절대 아니야. 오히려 너한테 의사보다 더 잘 맞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학교에서는 남편만이 유일하게 제 마음을 알아줬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직업에 기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의사가 대단히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지 않니? 그냥 성적이 되니까 갔던 건데 아빠는 네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괴로워하는 건 정말 싫단다. 엄마랑 아빠 둘 다 내가 의대 갔을 때 좋아했잖아. 그야 당연히 좋았지. 하지만 그땐 그게 너한테 맞는 일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했었기 때문이야. 엄마도 네 아빠랑 생각이 같아.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일이 있는 거야. 의사가 뭐 대수니?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의대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제 행복이 먼저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그러게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한동안 여행도 다니고 또 그동안 못 읽었던 책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번엔 성급히 결정 말고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찾길 바라셨거든요. 저는 날마다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날은 엄마, 나 베이커리 배울까? 빵 좋아하니까 잘 맞을 것 같아. 뜬금없이 빵 만드는 걸 배우겠다고도 했습니다. 그것도 좋지. 근데 너 음식 하는 건 싫어하잖아. 그냥 맛있는 빵 사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것도 그러네. 고민되면은 일단 학원 먼저 다녀봐. 잘 맞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잖아.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저는 이것저것 많은 걸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저한테 딱 맞는 일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 나중에 사춘기 때도 별탈 없이 보냈던 제가 자꾸 예민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 오늘 오후에 시간 돼? 왜? 엄마랑 백화점 갈까? 저번에 받은 옷이 있는데 엄마한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봐줘. 그런 건 엄마 친구들이랑 가. 나도 바빠. 제 자신이 할 일 없는 백수같이 느껴져 엄마에게 저렇게 톡 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빠 네가 뭘 하든 여전히 응원하는 마음이야. 아직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를 수 있어. 어쩌면 평생 찾지 못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요새 네가 너무 다급해하는 게 보여서 아빠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그제야 제가 길을 잃었다는 불안감에 너무 예민해졌다는 걸 깨달았죠. 아빠, 나 한동안 외삼촌한테 가 있을까? 가서 딱히 뭘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영어도 공부하고 또 외삼촌 사업도 도울 겸 해서. 좋은 생각이지. 아빠가 외삼촌한테 연락해줄게. 저희 가족은 친척들과 사이가 무척 돈독했는데 그 중에서도 외삼촌과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외가족 친척은 외삼촌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데다가 아빠와 동갑이라 친구처럼 어울려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 외삼촌은 결혼을 안 하셔서 자식이 없다 보니 유일한 조카인 저를 자식처럼 예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사업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인 외삼촌에게 겸사겸사 가 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연인이 아닌 친한 친구 사이였던 남편이 어디서 무슨 소리 들은 건지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줄 알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지수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나 너 정말 좋아해.
한 번도 저를 좋아한다는 티를 낸 적이 없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 너무 당황해서인지 저는 말까지 더듬으며 겨우 한다는 말이 그래? 뿐이었죠. 남편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간다는 소식 들었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고백하는 거야. 미국 가서도 지금처럼 너답게 행복하게 지내. 저는 남편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야, 앞으로 다시 못 볼 사람처럼 왜 그래? 제가 저렇게 말하며 큰 소리로 웃자 남편이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너 이민 가는 거 아니야? 이민? 나 6개월 뒤에 다시 한국 들어와. 도대체 그런 소리를 누구한테 들은 거야? 말씀드렸듯 삼촌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1년의 거의 절반을 미국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또 한국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촌이 미국에 계신 6개월 동안만 가 있을 예정이었기에 그 후엔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공부든 일이든 계속 갈 생각이었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집까지 새빨개 져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김혜찬, 하던 얘기는 마저 하고 가지. 저는 뒤돌아서는 남편을 붙잡아 마저 고백을 끝내도록 하였습니다. 할 얘기는 다 했어. 그래? 그냥 좋아한다는 게 끝? 응,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사귀어도 넌 상관없는 거지? 그제야 남편은 머쓱한 듯 머리를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그럼 난 다른 사람이랑도 연애를 못하고 너랑도 연애를 못하는 거야. 아니 지수야, 나랑 하길래? 저의 말장난에 결국 남편은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미국으로 갔던 저는 예정된 6개월보다 한 달 먼저 들어왔어요. 솔직히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마지막 한 달을 채우지 않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때마침 하고 싶은 일도 생겼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공부를 다시 하는 대신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로 옷과 신발을 싼 값에 매입해서 외국으로 되파는 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외삼촌이 하는 무역 일을 어깨너머로 보며 재미를 느꼈거든요. 거기다 외삼촌의 소개로 파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일을 시작한 데는 큰 몫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도 안정되고 남편과의 연애도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수야,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 뜬금없이 남편이 제게 잠깐 헤어져 있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영문을 모르니 저는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야, 너는 연애가 장난이야? 대뜸 시간을 갖자고 하면 나 무조건 알았다고 해야 하는 거니? 최소한 이유라도 알려주는 게 예의 아니냐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사실 집안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어. 아버지께서 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나 봐. 당장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방으로 이사 가야 한다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남편은 무척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연애할 여유가 없다는 거야? 아니, 너까지 힘들게 할까봐 시간을 갖자는 거야. 혜찬아,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서로 좋을 때만 만나는 사이라고 생각해? 난 아니야.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어. 남편은 제 말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요새 돈 좀 버는 거 알지? 지수야, 마음은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어. 남편은 혹이나 제가 돈을 빌려준다는 말을 할까봐 미리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야,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 내가 너 먹여 살려준다고 그 말 하려고 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바보야, 결혼하자고. 알겠어? 그리고 혹시 오해할까봐 미리 말해두지만 너희 집 형편이 어려졌다고 도와주려고 하는 말 아니야. 일 시작하면서 계속 생각했었어. 자리 잡으면은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남편은 제 청혼에 쉽게 응하지 않았답니다. 난 누구보다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돼. 네가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뭔데?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니야. 내 옆에 항상 있어주는 거야. 저의 긴 설득 끝에 남편도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해야 했어요. 사실 시댁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며 당장 남편이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 제가 일부러 서두른 것도 있었답니다. 시댁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양가 부모님께 따로 인사를 드리는 건 생략하고서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어떤 분이셔? 남편은 제 부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었지만은 저는 남편의 부모님을 뵌 적이 없어서
미리 어떤 분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일밖에 모르셔. 그리고 어머니는 내 생각엔 자존심이 좀 강한 분인 것 같아.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셨고 또 외가 좀 형편이 안 좋았는데 어머니가 전부 일으켰다고 들었거든. 뭐 그리고 성격이 화끈하신 정도.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예민하셔서 걱정이긴 해.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어서 시댁 어른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찬이 엄마예요. 처음 시어머니를 봤을 때 대나무가 생각나더군요.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나 똑 부러지는 말투가 정말이지 말 그대로 대쪽 같았습니다. 우리 혜찬이는 앞으로 졸업하고 성형외과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선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하면서 기회가 되면은 경영 쪽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학교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는 거니?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척 딱딱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그만둔 게 싫으셨나 보더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분위기가 차가워진 걸 느끼셨죠. 오늘은 이렇게 얼굴 뵌 걸로 끝내는 게 어떨까요? 저희 엄마께선 웬만한 건 다 참으셔도 제가 기죽는 건 절대 못 참으시는 성미세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신 듯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지수야, 혜찬이랑 꼭 결혼해야겠니? 엄마의 말에 눈물부터 두두둑 떨어지더군요. 제가 대답을 못하고 울기만 하자 그제야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셨습니다. 울지마 이거사. 누가 둘이 헤어지라고 그러디? 엄마는 그냥 엄마한테 너무나 소중한 딸인데 벌써 시집을 간다니까 그게 섭섭해서 그러지. 우는 자식 앞에서 차마 이 결혼이 성에 차지 않는다는 말씀은 못하시고 어머니께서 저렇게 다독여 주셨답니다. 하지만 엄마의 걱정을 제가 모를 리 있나요? 엄마, 미안해. 나 행복하게 잘 살게. 그래.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됐어. 다 괜찮아. 하지만 제 행복은 쉽게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보세요? 지순이, 오늘 점심 좀 같이 하자.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전화를 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은 제가 투자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 혼자 하던 사업에서 덩치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그걸 가지고 여러 회사에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에 어렵게 얻은 자리였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 버럭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안 될 것 같아요는 도대체 무슨 뜻이니? 될 수도 있으니 기다리라는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시어머니 말씀에 순간 말이 턱 막혔답니다. 물론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건 있지만은 어른께 드리는 말씀이니 애들러 말한다는 걸 모를 리 없잖아요. 어머니, 오늘은 안 되고, 긴 말 필요 없고. 시어머니는 단칼에 제 말을 자르고 자신이 할 말만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만 어차피 고질이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지. 일이니 뭐니 설치지 말고 내가 전화하면 제가 시간 내도록 해라.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그때마다 공부한다고 바쁜 혜찬이를 오라가라 할 수도 없잖니. 우리 둘이서 연락 주고받으며 준비하도록 하자. 전화는 정말 난감하더군요. 일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이 되는 시기인 건 맞지만 결혼 또한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니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망설이다 투자자에게 연락을 해서 시간을 미뤘답니다. 다행히 제 사업에 큰 흥미를 느끼는 분이셨기에 그 사정을 듣고 기분 좋게 약속을 미뤄주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 시간을 내서 만나러 간 시어머니는 종이 한 장을 달랑 내밀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이것저것 전부 생략한다는데 그거야말로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않니? 사람은 격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다. 물론 너야 고졸이니 상관없지만 우리 혜찬이는 앞으로 의사 될 사람인데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2번 결혼할 것도 아닌데 그렇지? 네. 네, 그렇죠. 결혼은 한 번인데 중요하죠. 시어머니의 말이 기분 나빴지만 어차피 내가 함께할 사람은 남편이니 신경 쓰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건넨 종이를 펼쳐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종이에는 제가 준비해야 할 혼수, 품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가벼운 혼수 정도가 아니라 사돈의 8총까지 준비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자 어머니께선 내가 방금 격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친척 어르신들도 혜찬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말들이 많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격식이라도 제대로 갖추라고 성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게 또 이치에 맞는 일이기도 하단다. 집안 어른들을 잘 모셔야 어른들도 둘이 차이가 나도 오른쪽 넘어가 주시지. 이러는 겁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말에 억울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더군요. 어머니, 매번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 혜청이랑 같은 학교. 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가요? 남편 보고 혜찬이가 뭐니? 결혼해서도 혜찬아 이러고 다닐 거야. 아, 그건 우리들이 나이도 같고 남편 앞길 막으려고 아주 용을 쓰는구나. 집에서 대우 못 받은 남자가 밖에서 무슨 대우를 받고 살겠어?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 앞길을 막는 이름이나 부른다고 혼만 엄청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툭하면은 제가 고졸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너 창피하게 어디 가서 고졸이라는 소리는 하지도 마라. 알겠어. 네, 그럼요. 나중엔 저도 지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고졸이라는 걸 강조한 건 시어머니 같았어요. 어쩜 며느님이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내 눈엔 별론데. 얘가 왜 이렇게 지저미가 없나 몰라. 고졸이라 그런가? 아, 다른 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건 너무 머리가 비어 보여서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곳마다 꼭 한 번씩은 제가 고졸이라는 말을 꺼내줬어요. 저 정도면 제가 대학을 중퇴해서 고졸이 된 게 오히려 좋아서 저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결혼식을 끝내고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의 사업도 조금씩 일어설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듯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몇 억대 투자를 받아오며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어요. 다행히 시아버지께서도 업계의 평판이 좋아서 그 돈을 발판 삼아서 다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걱정이 하나 덜어지니 공부에 더욱 집중을 하더군요. 저 또한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게 무척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또 한 번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 날인가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니 돈 봉투 하나를 건네는 겁니다. 알다시피 너 시집 올 때 우리 형편이 좀 그랬잖니? 이제라도 너희 신혼살림이 보태라고 돈 좀 넣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생각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받은 돈에 제 돈까지 보태서 시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 뒤통수로 후려치더군요.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나중에 받은 거 있니 없니 소리는 하지 말아라. 솔직히 말하면은 고졸이 의사한테 시집 오면서 뭐 대단한 걸 해오지도 않았지 않니? 남들은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오고 심지어 개원까지 책임진다는데 너는 집도 전세, 차도 타던 거 가져왔으니까 우리 중에서 100번 양보한 거야. 알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툭 하면은 고졸이 의사 남편 만나서 호강한다는 말을 달고 찾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고졸인데 의사 남편 만나서 횡재했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차이나는 의사는 시키지도 않았어.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하도 동네방네 저렇게 말씀하고 다니니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의대에 재입학을 할까 생각해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업에 재미가 붙어 의대에 재입학을 생각으로 그쳤어요. 그러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께 제 처신이 잘못되었다고 노발대발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투자를 받아 직원도 3명을 들이고 활발하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은 소규모 무역회사였지만 점점 품목도 늘리고 사업도 키워갈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 사업자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느라 약속 장소는 비싼 음식점이 주로 이루었죠. 그날도 호텔에 있는 중식당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보다 이르게 거래처 사장님이 도착하셨더군요. 네, 사장님. 저 지금 호텔 입구예요. 금방 갈게요. 다급한 마음에 저는 식당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제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원래 일머리가 좋잖아. 그러다 보니 어려운 것도 금방 해결됐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필 제가 가려는 식당 앞에서 시어머니와 지인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내가 그때 돈 빌려달라는 네 전화 받고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난 이러다가 네가 동문회에서도 빠지는 건 아니까 걱정했어. 어쨌든 잘 해결됐다니까 다행이다. 근데 그래도 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알지? 이제 시작이야. 한번 망언해서는 거래처들이 일 주는 걸 꺼려서 또 금방 어려워지더라고. 보아하니 시어머니의 지인께서 속을 은근히 긁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이럴 때면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서 가능한 마주치지 않는 게 능사인데 바로 코앞까지 간 상황이라 저는 못 본 적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약속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가 여긴 무슨 일이니? 역시나 저를 보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일 때문에 거래처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아, 그래? 얼른 들어가 봐라. 시어머니께서 저를 빨리 들여보내려는 눈치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런 때 오래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걸 알고 있기에 빠르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반가워요. 나는 그쪽 어머니랑 대학 동창이에요. 오늘 동문회 모임이 있어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지인이 저를 붙잡으며 악수를 건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름 예의를 지키며 양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 맞지? 고졸이라는 그 며느리. 그런데 그분은 시어머니의 팔을 툭 치며 제 귀에 뻔히 들리도록 저렇게 속언내는 겁니다. 맞지. 내가 아들이 하나인데 며느리는 둘이겠어? 분명히 시어머니 자신이 고졸 며느리가 의사 아들 만나서 호강하고 산다고 소문을 냈을 거면서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듯 못마땅하여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곤 예, 얼른 들어가. 좀 있으면 동창도 줄줄이 올 건데 얼마나 더 망신을 지르고 서 있는 거야. 아무튼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눈치도 없어. 이러면서 저를 문 쪽으로 밀치는 겁니다. 평소에 저를 무시하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런 식으로 행동까지 하는 건 처음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려는 걸 겨우 참고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하는 내내 밥이 아니라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어요. 특히나 홀에서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릴 때면은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대표님, 저도 한 잔 주세요. 아니, 김 대표가 웬일로 술을 마셔? 저는 거래처 사장님께서 반주로 드시고 있는 고량주를 한 잔 받아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독하네요. 그래도 속이 뚫리는 것 같아 좋아요. 김 대표가 술을 안 해? 허허허. 이제부터 좀 배워야겠어요. 독한 술을 한 잔 마시고 나니 속까지 뜨거운 게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는 방문이 벅벅 열리는 거예요.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어. 잠시 실례할게요. 가게 앞에서 보았던 시어머니의 동창분이 반주를 하셨는지 살짝 흥이 오른 모습으로 방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누구세요? 사정을 모르는 거래처 사장님이 그 아주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 여자분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래요. 김 대표, 아는 분이셔? 사장님의 표정이 황당해 보이더군요. 저희 시어머니 동창이세요. 대표님 죄송한데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저는 거래처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 후 그 여자분을 데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제 목소리는 어느새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술에 취해서인지 그런 건 아랑곳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자기 대표야? 무슨 대표? 할 말이 없으시면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제가 대답 대신 인사를 꾸벅하자 그제야 할 말이 왜 없어? 당연히 할 말이 있으니까 찾으러 다녔지. 이러면서 제 팔짱을 끼는 겁니다. 시어머니 친구들이 와 있으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어디 콕 박혀서 얼굴도 안 비치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나중에 동문회에서 자기도 여기 식당에 있었다는 거 알게 되면은 대본에 고졸이라 배운 게 없다는 소리 나와. 그리고는 제가 어찌할 틈도 주지 않고 얘들아, 우리 김난희 여사 며느리야. 인사 좀 해.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표직이 있대. 이러면서 저를 동문회가 열리고 있는 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순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는데 제게는 마치 고졸 며느리라고 소문내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저도 피해의식이 어느 정도 생기긴 했나 봅니다. 어쨌든 그 아주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어느새 홀 중간에 서게 된 저는 얼큰에 어른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무슨 정신으로 제가 있는 방까지 다시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죄송해요, 대표님.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거래처 대표님에게 사과문자 드렸습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있노? 그나저나 김 대표가 많이 곤란하겠어? 조금 곤란하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여기서 모임이 있는지 알았으면 다른 데서 식사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허 웃으시며 제게 술 한 잔을 마시고 전부 털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이래서 술이 필요한 걸세. 한 잔 더 들이키고 잊어버려. 저는 단숨에 독한 고량주를 입에 털어 넣은 후 대답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한 병 전부 마셔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한 잔 더 받게나? 사장님께서 제게 술 한 잔을 더 따라주시는 순간 또다시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 사람을 얼마나 개망실어주려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뺨을 올려치셨습니다. 난생 처음 뺨을 맞아본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대단한 고졸 며느리 모시고 산다고 수군대는 것도 모자라서 대낮부터 술 마시는 며느리 뒀다고 망신을 줘. 이러고 다닐 거면은 차라리 아는 척을 말아야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제 뺨을 치려는 듯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수야? 제 이름을 부르며 방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삼촌! 앞서 말씀드린 무역업을 하시는 외삼촌이 방으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빨개진 얼굴을 감싼 채 외삼촌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김난희 씨가 대신 설명해 주세요. 지금 내 조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회장님, 조카라니요? 시어머니는 놀란 듯 저와 외삼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네, 제 하나뿐인 조카입니다. 아이가 결혼할 때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는데 김난희 씨가 사돈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외삼촌과 시어머니가 같은 학교 동문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외삼촌은 동문회장을 맡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동문회 동창이라면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열혈 동문이었던 겁니다. 그러게요. 세상이 참 좋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가 애를 혼낸 거는 오해가 있을 수 없죠. 고졸 출신이라 김래희 씨에게 망신을 줬기 때문이고 또 대낮부터 술을 먹고 아는 체를 해 2번이나 망신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오해는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단 말입니까? 아이가 워낙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제가 가르친다는 게 너무 앞서 나갔네요. 하지만 외삼촌의 굳은 표정은 본래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머리를 숙이며 연거푸 죄송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원하신다면은 제 뺨이라도 때리세요.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뺨을 스스로 내리칠 듯 보였습니다. 삼촌이 보는 앞에서 조카의 뺨을 때렸으니 죄송한 게 맞긴 하지만은 이 상황이 마치 시어머니의 사과는 과해 보였어요. 특히나 맞은 당사자인 제가 아닌 외삼촌에게 사과하니 더 그러했죠. 순간 든 생각이 외삼촌이 동문회장이니 아무래도 인맥이 넓을 테고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낼까봐 눈치를 보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회장님, 어쨌든 이건 사적인 일이니까 공적인 일과는 엮이지 않아주셨으면 해요. 그제야 저는 외삼촌과 시어머니 사이에 공적인 다른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김나니 씨는 공과사가 안에 똑부러지게 구분되는 분인가 보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공과사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공과사가 뒤바뀔 때도 종종 있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저도 사적으로 김나니 씨가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뺨이라도 내려주고 싶지만은 그런 손버릇은 애초에 들이지 않는 게 좋기에 참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건 내용 증명으로 받아보실 테지만은 투자금의 10억에 대한 이자까지 정확히 계산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럼 저는 제 조커와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수야, 일단 집으로 가서 진정하고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회장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지수야,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그렇게 입 꾹 다물고 있을 거니. 서로 불편하게 더는 이러지 마십시오. 외삼촌은 붙잡는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차갑게 선을 그은 후 저와 식사를 하고 있던 거래처 사장님께 명언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자리를 망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수 외삼촌입니다. 지수 얘기 들으니 혼자서 무역 일을 시작해서 좋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감사 인사와 함께 오늘 일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삼촌의 명함을 보고 무척 놀라셨어요. 김 대표? 이런 분이 외삼촌인 줄 꿈에도 몰랐네 그래? 대표님, 오늘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시면은 제가 꼭 제대로 모실게요. 저는 거래처 대표님에게 겨우 사과의 말씀을 드린 후 삼촌에게 안겨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와 삼촌을 뒤따라와 붙잡았지만 삼촌은 두말 없이 차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는 동안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시어머니, 그러니까 김나니 씨를 동문회에서 종종 봤었는데 얼마 전부터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투자처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나 보더라. 어쩌다 삼촌에게도 투자 계획서가 오게 되었는데 마침 내가 생각하던 일과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투자를 결정했었단다. 또 너희 시아버지에 대한 업계 평가도 좋아서 망설이지 않았지. 저 여자가 시어머니고 또 너를 여태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진짜 알았더라면은 절대로 투자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삼촌의 말씀에 감사한 생각도 들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삼촌이 생각했던 일까지 괜히 망치는 것 같았어요. 삼촌, 내 생각해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삼촌 일에도 도움이 돼서 투자를 했던 거라면은 괜히 나 때문에 좋은 거래처를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 말에 삼촌은 허 웃으셨어요. 이놈이 사업 시작하더니 아주 장사꾼이 다 됐구나. 근데 지수야,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거라. 삼촌이 거래를 끝내는 건 물론 아까 말했듯이 사적인 목수가 섞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업이라는 건 결국 사람 장사란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일도 술술 풀리는 법이야.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 자리를 보니까 앞으로 계속 함께할 파트너는 아니기에 투자금 회수를 결정한 거란다. 외삼촌의 말씀을 들으니 더는 제가 어찌할 게 없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께서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일을 제가 처신을 잘못한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외삼촌이 누구인지 미리 밝히지 않았다는 게 제 탓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망신을 줬으니 그게 제 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지겹게 들은 그 말입니다. 제가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서 고졸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저는 저 세 가지 이유 중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댁과 사이가 무척 안 좋아요. 사연 들으신 분들의 고견 기다릴 테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 부탁드릴게요. 오늘 썰만 구독자 여러분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